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된 여자입니다. 현재 결혼은 안 했고 지금까지는 굳이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 직장에 20여 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수납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야간 전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격리과에서 최고참 맏언니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왕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딱히 고민 걱정은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안정적으로 주는 직장이 있었고 사치나 호세가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엄마 용돈 좀 드리고 은행비 좀 갚고 그래도 몇십만 원은 남아서 저축도 하고 연금도 붙고 있죠. 저는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특히 저의 남동생 내외가 그렇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도 부모님이 대학도 가르쳤고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끼지 않고 다 해주며 수발 들어줬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말 그대로 허세가 쩔었습니다. 그런 남동생과 그의 못지않은 올케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큰일 치르고 나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저와 엄마에게 뭐 더 뜯어먹을 것이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남동생과 올케를 보면 아직도 혈압이 쭉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정말 아직도 그들이 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기웃거리며 돈 뜯어낼 국립분인 올케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습니다. 하는 짓이 얄밉기 그지 없었거든요. 글쎄 제가 출근한 사이에 올케가 조카 둘을 데리고 와서는 제 엄마 앞에서 조카들이 요즘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신형 아이패드도 못 사준다면서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조카들에게 시켰다지 뭡니까? 엄만 그때 그 이후로 통장과 카드는 제게 모두 맡기고 생활하신다면서 제가 들어오거든 말해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올케고 조카 자식 때리고 엄마에게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윽박을 지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갔을 때 올케가 엄마에게 앙칼지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죽으면 그 돈 다 싸들고 가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제사상 봐줄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딸이 아니고 이 집 장남과 맏며느리인 저라고요. 그러니 노인들이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 이 집 장남 죽어가는데도 나 모르겠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상 얻어 드시러 저희 집에 오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돈 좀 내놓으시라고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리 엄마 니네만 안 괴롭히면 백세는 너끈히 사시고도 남아. 그 니들이 좋아서 싸지른 자식들을 왜 우리 엄마 보고 키워달라 마라 그러는 거냐고. 니들은 정신 차리라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내일 쌍꺼들을 다 죽이고 감방 가야지 안 되겠다. 다시 내 집에 애새끼들 데리고 앵벌이 하러 오지 마. 다음엔 가만 안 둬. 부엌으로 달려가서 소금을 한 포대 가져다가 올케의 면상은 물론이고 조카들에게까지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도망치고 나니 엄마는 조카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안쓰러워 하셨죠. 전 엄마에게 아직도 그렇게 아들내미랑 손주들이랑 보고 있으면 짠하고 목이 메이냐고 화를 냈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엄마는 모성애를 버리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니야, 이제 그럼 안 되지. 이제야 겨우 아들내미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내 무덤을 또 팔 순 없지. 그런 건 아니고 자꾸 옛날 생각나서 우리 없이 살 때 있잖아. 내가 네 남동생에게 해준 게 많지가 않잖아. 그게 늘 짠하고 아프고 그래. 그때 좀 더 잘해줬었으면 지금 저렇게 밥벌이 못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그게 아쉬워서 그런다고. 딸, 미안해. 엄마가 되어가지고 계속 아들만 챙기고 우리 효녀 딸에게는 맨날 부담만 주네. 저렇게 아들 생각만 하는 엄마만 보면 제가 다 복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마음 약해질 생각 없고 더 이상 남동생과 올케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뜯기며 살 생각 없습니다. 엄마 인생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좀먹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심한 것인지 한번 제 이야기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주일에 반은 일하고 반은 늘 취해 살던 아버지와 집에서 한참 떨어진 시내에 한 식당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하는 엄마는
아등바등 살기만 했을 뿐 늘 돈에 쪼들려 살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직한 이유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반인 제게 대학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취직을 해서 집에 보탬이 되라고 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집안의 장남인데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때 처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아버지로 인해서 말이죠. 그 서름을 말로 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죠. 여하튼 부모님의 명령도 있었고 저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꿈도 있었기에 취직을 택했습니다. 구조를 받아주는 곳은 많이 없었지만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납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모은 돈으로 남동생 대학을 보내게 된 것이죠. 제가 번 돈으로 학원도 보냈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던 것인데 남동생은 그걸 모르는지 저만 보면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약간 강제적이었어요.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은 자취집 월세 빼고 생활비 조금 빼고 다 집으로 보내는데 몇십만 원 안 되는 생활비에서 매달 남동생 생활비를 또 지출해야 했죠. 남동생 대학에 들어가게 되자 아버지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네 남동생 대학 가니까 좋지? 좋아야지 그럼. 우리 집 장남인데 누구보다 잘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모두가 다 네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이야. 연꽃 알지? 진액에서 피는 꽃 말이야. 담스러운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름 잔뜩 머금은 진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우리 집에서 누가 하겠어? 다 늙어 빠진 내가 하리? 아니면 네 애미가 하리? 결국 네가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네가 태어난 이유는 네 남동생 걸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는 네 남동생 잘 되면 자연히 잘 되는 거니까. 네 동생 걸음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만약 안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너네 성격 알지? 한다면 하는 거. 나 죽을 때 너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매달 20만 원씩 네 동생 생활비로 줘라. 그리고 매년마다 용돈 올려주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마. 네 동생 뒷바라지 다 하고 나서 그때도 늦지 않아. 연애한다고 껍적거리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작살낼 테니까. 그리고 대가리 컸다고 토달지 마라. 네 애미랑 너랑 확 맞쥐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엄마는 술김에 한 말이라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데 취중 진담이었죠. 엄마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어요.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주었죠. 남동생 밤 굶지 말라고 매주 반찬에다가 버스 타고 남동생 다니는 경기권의 한 대학 자취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취하는데 반찬 한번 가져다 주지 않았던 엄마였죠. 전화해서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집에 와서 있는 반찬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럴 때 내려가서 장조림이나 오징어채 조림이나 가져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겠습니다. 남동생 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는 다른 거 가져가라고 해놓고선 결국 김치만 싸들고 가는 시기였죠. 그런 엄마애니 아버지나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찬밥, 신밥 취급이었고 남동생은 오기야 금이야 대접이었죠. 그런 대접 받으면서도 남동생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 나름대로는 헌신해서 돈 벌어다 주었습니다. 집에도 그리고 남동생에게도요. 그러다가 집안에 경사가 생겼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이 있었는데 농작물도 못 심을 정도의 돌밭이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큰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니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물론 몇백 평 밖에는 안 되어서 거부가 되진 못했지만 저희 입장에선 단숨에 부자가 되었죠. 좋은 값의 땅을 팔았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살던 집이 옛날 시멘트 슬레이트 집이었는데 주변에 텃밭 조금 더 매입해서 벽돌로 2층 집을 지었죠. 건설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인건비도 절약할 겸 직접 지었네요. 남은 돈으로 아버지는 승용차를 샀고 남동생에게도 차를 한 대 뽑아 주었습니다. 남자가 뽀대나게 살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엄마에게는 그동안 못해준 게 많다면서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를 사주었죠. 평생 찌들어 살던 엄마가 활짝 웃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역시 여자는 금과 보석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게 선심 쓰듯 그동안 주었던 돈의 반만 받겠다고 했죠. 제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했는데 남동생이 제일 많이 바뀌더라고요. 학교까지 마쳤으면서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여전히 용돈 받아가면서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취직하면 돈 주겠다고 극약 처방을 하니까 엄마가 모아놓은 금팔찌, 금반지 가져다 팔아먹으면서 놀더라고요. 명절에 만나 눈알합시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3살 많다고 충고하냐? 나는 늘 집안의 장남으로서 엄청난 부담감 안고 살아왔어. 아버지랑 엄마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난 매일같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왔다고. 최선을 다하느라 내 젊음을 얼마나 소비했는 줄 알아? 그렇게 했으니까 난 보상받을 자격 있는 거라고. 어차피 아버지 땅판 돈 그거 다 나한테 줄 거잖아. 그거 미리 땡겨서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니는 아버지 말 제대로 새겨들어. 아버지가 너는 어차피 내 걸음이라고 말했잖아. 그냥 나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라니까. 내가 잘 되면 뽀찌는 좀 떼어줄게. 기도 안 찼습니다. 대가리 똥만 차서는 구제불능인 동생이었죠. 겨우 경기권 대학에 공대 나와가지고는 공부도 그리 썩 잘하지 못했었고 허구한 날 놀며 술 마시고 다닌 노는 대학생이었으면서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더군요.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진 집에서 놀면서 술 드시고 엄마는 여전히 식당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걸어서 하던 출퇴근을 버스 타고 하는 정도랄까요. 남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2년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취직하면 돈 주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어쨌건 제대로 된 집안의 구색은 갖추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우리 집 복에 평화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고 말았죠. 말기 진단받고 간이식해야 한대서 결국 제가 생체 간이식 해주기로 했죠. 처음에는 부모님 모두 남동생 해줄 줄 알았는데 남동생은 자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술 많이 마시는 거 알잖아요. 아마 간이 썩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증에 아주 민감해서 쉽게 회복도 안 될 거고요. 그 또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몇 달 쉴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누나 있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하고 누나에게 해달라고 하세요. 다음번엔 제가 할게요. 혜택은 지가 다 누리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제게 떠넘기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보고 네가 해 라고 명령만 했을 뿐이죠. 엄만 제게 미안해했고 측은히 하면서도 어쩌겠냐며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조식 검사받고 준비했는데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엄마 말로 수술 전 검사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겠다고 해서 부침개 해줬는데 막걸리 마시다 피 한 사발 토해내더니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내미 결혼하는 것도 못 보시고 가셨네요. 그 뒤로 1년쯤 지나서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은근히 남동생네라 살기를 원했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남동생이랑 올케 모두 극구 사양했네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 입에서 아들 자식 키워나 봐야 아무 소용없다란 말이 나왔죠. 그럴 법도 한 것이 남동생 결혼할 때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결혼시켰거든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에 주었고 외제차 사달라고 해서 선뜻 사주었었죠. 엄마 말로는 올케네 집안이 워낙에 잘 사는 집안이라 아들 기죽이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엄마야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진 몰라도 본인 치장이나 사는데 큰 욕심이 없으면서도 남동생 하나 잘 되기를 바랐죠. 그렇게 없는 돈 있는 돈 탈탈 턴 이유가 처음엔 남동생이 결혼하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도 안 되어서 절대 같이 살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죠. 엄마의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뒤로 뜯길 것도 없었지만 남동생이 사업한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돈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올케는 제가 신의로도 안 보이는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현금 없으시면 이 집 담보로 잡으면 되겠네요. 제가 이 집 시세랑 담보대출 알아보니까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님이 이 집 팔고 더 많이 해주신다면 거절은 못하죠. 그건 어머님 마음이니까요. 둘 중 하나 결정만 하시면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 집 문서랑 인감부터 꺼내놔 주세요. 제가 올케와 남동생에게 이 집 팔면 니네들이 평생 봉양하고 살 거냐라고 물어보니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부양의 의무를 나한테 다 몰아? 반반 해야지. 누나가 모시고 살면 내가 용돈 보낼게. 그 누난 돈 필요 없잖아. 병원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겠다. 정년도 보장되겠다. 밥 굶을 일도 아플 일도 없잖아. 우린 사업 망가지면 답이 없다고. 길거리 나 앉아야 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남동생이었습니다. 귀신은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한심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명의 엄마로 되어 있으니 결국 결정도 엄마가 하는 거여서 제가 더 이상 가타부터 말 안 했는데 다행히도 엄마도 이미 한 번 되었던 학습 효과가 있는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니네 결혼할 때 해줬던 아파트값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거 팔아서 사업을 하든 이민을 가든 마음대로 해. 이제 이 늙은 엄마한테 그만 좀 가져가라. 불쌍하지도 않니? 나만 불쌍하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네 누나 지금껏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잖아. 이 집은 나 죽으면 네 누나 줄 거야. 그런 줄 알아. 남동생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아버지 유언에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두가 자기의 걸음이 되어주라 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남동생보다는 덜 악랄하지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 그걸로 싸웠지만 엄마의 태도는 확실했어요. 저는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고요. 전 엄마에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집 팔아서 딱 1억 떼주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사서 엄마랑 저랑 살자고 했는데 엄만 저보고 결혼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엄마가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해주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남동생과 올케는 엄마를 들들 볶아댔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가 저희 집에 한 번의 행운이 더 찾아옵니다. 엄마 집 바로 앞으로 해서 대로가 뚫린다고 엄마 집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지 보상으로 돈은 물론이고 대로변가에 땅도 준다고 했습니다. 집 지을 당시 진짜 헐값으로 집터 주변에 공지들을 사서 꽤나 넓게 텃밭을 일궈 놨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운인지 엄마 운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곳에 터가 좋은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걸 가만둘 동생 내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올케는 저와 엄마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하듯이 자신들의 거창한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대로변 땅 받으면 거기다가 4층짜리 건물 세워서 1층은 상가로 2층, 3층은 원룸으로 임대하고 4층에다가 아파트 형식으로 널찍하게 집 두 채 지어서 하나는 엄마가 살고 하나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자고. 1층 상가는 내가 갖고 2층, 3층 월세란 전세는 엄마가 관리하고 4층 엄마 집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누나가 갖는 걸로 해. 그리고 2층은 첫째 손주, 3층은 둘째 손주에게 증여하는 걸로. 여기서 중요한 건 땅 수용된 비용 받아도 4층 건물 올리려면 돈 모자라니까 우리 아빠한테 담보 잡아서 내가 모자란 돈 다 넣을게. 그럼 공평하지. 누나는 어차피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 생기는 거잖아. 공평은 개뿔이 말 같지도 소리였죠. 남동생 결혼 때 아파트도 엄마가 해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생색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건물이란 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마력이 있더라고요. 큰 욕심 없는 엄마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고심 끝에 계약 조건을 바꾸었죠. 1층 상가랑 4층 집 한 채는 아들 내외가 갖고 2층, 3층 그리고 4층 집은 나랑 네 누나가 하는 걸로. 그거 아니면 난 다 팔아서 고향 내려갈 거야. 그 너도 이 자식아 욕심 좀 그만 부려. 네 누나가 우리 집 종살이냐? 어떻게 눈꽃만치도 생각지도 않아. 생전 처음으로 엄마는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동생은 충격받은 듯 하더라고요. 평생가에 자기에게 화 한 번 안 내던 엄마가 화를 내니까 안절부절 못한 것이었죠. 결국 엄마의 뜻대로 하기로 각서를 받아놓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산업공단과 고속도로를 잇는 작업이라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대로변 주변으로 상권도 형성되는데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엄마는 저와 같이 살았었죠. 건물 다 짓고 나서 엄마는 새 건물로 들어갔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집에 다녀갔습니다. 남동생네는 상가에다가 편의점, 커피숍, 프랜차이즈 식당을 들였고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남동생은 올케는 수중에 돈이 많아지자 위제트를 2대나 뽑았고
여행에 골프 그리고 애들은 사립학교까지 그야말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분양하고 보증금으로 경기에 50평대 아파트를 떡하니 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건물 청소를 엄마가 다 했거든요. 상가 청소부터 2층 원룸 복도 계단, 쓰레기 분리수거,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엄마에게 남는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 남동생 내외가 모자란 돈을 대기로 했는데 건물이 털을 닫고 1층을 올리자마자 돈이 없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1층 상가는 이미 임대를 줘서 그 돈은 꿀꺽하고 나머지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배째라는 시기였습니다. 화를 내고 윽박 지르고 해도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건물을 올려야겠고 부도를 내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담보로 엄마 명의로 은행 빚을 내게 되었고 원룸 임대료로 이자 원금 내기가 빠듯하니 건물 관리인을 둘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청소를 시작했던 것인데 여전히 남동생 내외는 나몰라라였습니다. 엄마도 속이 끓고 쌓인 게 많았겠죠.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올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살이 나서 며칠 건물 청소를 등한시했더니 상가 화장실이며 쓰레기장이 지저분했는데 원룸에 입주한 주민 중 한 명이 점포점검 나온 올케에게 청소 안 하시냐고 화를 좀 낸 모양입니다. 그때 올케가 한 말을 엄마가 우연찮게 들었던 것이죠. 4층 주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할머니가 여기 청소하는 할머니예요. 저는 여기 상가 주인이고요. 왜 청소를 나한테 얘기해요? 원룸 임대 준 사람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나저나 이 늙은이는 골방에서 뒤진 건 아닌지 몰라? 아픔을 이끌고 쓰레기장 정리하러 내려왔다가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눈이 확 뒤집혀서는 올케 머리채를 잡고 바로 내등댕이 쳤고 올케는 허리 삐끗했다면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엄마가 저와 남동생 불러서 남동생에게 말했죠. 당장 나가 이 왼수들아. 니들이 인간들이니? 이 인두껍수가 어떻게 그렇게 지들 이들만 쏙 빼먹고 악랄하게 굴어? 상가 임대 보증금 다 내놓고 썩 꺼져. 그렇잖아도 상가 임차인들에게 갱신하자고 연락 왔던데 내가 다 파기할 모양이니까 당장 임대 보증금 돌려줘야 할 거다. 이거 보이지 각서? 너 잊었을지 모르지만 이거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써놓은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 모르게 동생에게 큰돈 한 번 해주신 적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결혼 전에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1억인가가 필요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도 그때 아셨던 거죠. 남동생에게 퍼주는 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각서를 받아두고 공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효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본인 죽고 나서 재산관리 모두는 엄마에게 일이 많은데 엄마에게 불효라고 생각할 적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회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 아버지가 잘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각사는 기가 막히게 공증받아 둔 거지 뭐냐. 나보곤 그때 공증사무실 가서 변호사가 물어보면 그렇다고만 하고 인감 찍고 오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어? 여기 봐라. 아들에게 주는 거 의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잖아도 내가 하도 니들 하는 행태가 눈꼴 싫어서 변호사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알아봤어. 각서 쓴 이후로 너한테 줬던 거 다 뺏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니? 자기에게 맡겨만 주면 니네 빤스까지 다 털어준다더라.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냐고. 너나 니 처나 절대 바뀔 수 없는 인간들이야. 난 니들 2번 다신 안 믿는다. 두말할 필요 없고 다 벗어놓고 그대로 나가. 남동생이고 옳게고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디 그게 통하나요? 결국 아파트 팔고 외제차 팔고 보석이며 가방이며 다 팔아서 상가 임대 보증금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바로 상가를 하나씩 나누어 팔았고 그 돈으로 건물 지을 때 빚졌던 거 다 갚았습니다. 그제야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동생네는 완전 쫄딱 망해서 백수로 살고 있네요. 애들은 공립학교로 옮겼고 아파트 아닌 빌라에 살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가끔 찾아와서 엄마와 제 속을 뒤집어 놓지요. 찾아오면 뭐하나요? 소금밖에 더 맞겠습니까? 창피하니 어쩌니 확 죽어버리네 어쩌나 했는데 엄마는 단호하더라고요. 그거 못 견디고 살 것 같으면 살 가치도 없어. 그냥 나가 죽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